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5주차 1강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 군산대학교 휴일이라서 2주차를 계속 녹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림포스 신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강은 포세이돈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포세이돈을 그 로마자로 쓰면 저렇게 되고, 이 포세이돈이 로마로 넘어와서 이름을 얻은 건 넵투누스, 넵튠이라고 보통 하죠. 넵투누스. 포세이돈, 넵투누스는 어원상 포세이인데, 포세이가 이제 포시스라는 단어, 남편이라는 단어랑 연결되고, 다이온, 포세이돈에서 다이온, 그러니까 포세이와 다이에서 이게 다 D가 이제 탈락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이온의 다는 또 데메테르의 다처럼 대처럼 개와 통하는 말이라서 그 데메테르의 남편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 원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포세이돈은 올림포스 12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하데스와 마찬가지로 그 올림포스 산에 살지 않는 그런 신 중에 하나죠. 바다, 그 지진, 말의 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진은 이제 땅의 신의 흔적.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도 유럽 어족 중에 일부가 그리스로 내려와서 오늘날 그리스인들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도 유럽 어족이 원래 살았던 지역은 바다가 없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이제 바다란 말이 탈라타라는 말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그게 인도 유럽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주해 온 그 올림포스 종교를 섬기는 이들 그리스 민족은 원래 바다가 없었던 지역에 살아서 바다에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땅의 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서 그리스 쪽으로 와서 바다 신과 연결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땅의 신이었던 것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지진이라는 것이 뭐 어떤 쥐고 흔들고 이런 거니까 권력의 신이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말의 신이라는 점도, 말이 또 역시 땅의 짐승이라, 뱀처럼 땅의 짐승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포세이돈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아테네 시를 두고 싸웠던 경우죠. 그래서 이제 각 시들에 대한 신들의 쟁탈전들이 있었는데, 포세이돈이 여러 차례 이제 뭐 도시들을 뺏깁니다만, 포세이돈과 아테네의 경우에 아테네 시를 두고서 포세이돈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제 선물로 준다고 했던 게 그 아크로폴리스요. 그 아테네 중심부에 있어서 약간 높은 구릉지대, 거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다의 신이니까 짠물이 나는 샘을 파줬다, 이런 얘기. 포세이돈의 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아테네 여신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짠물이라는 게 그 육지에서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원래 사람에게 이제 먹지 못하는 물이니까 농사를 지을 때 쓸 수도 없고, 쓸데없는 짓을, 이게 포세이돈이 약간 허당기가 있는 신이기도 해요. 반면에 아테네 여신이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는데, 올리브 나무는 그 아테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티카 지역, 그 지역이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뭐 기름지지 않고 농사 잘 안 되는데 올리브 나무가 농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테네의 어떤 지형에 맞는 선물이기도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나무를 올리브 여신이 이제 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포세이돈의 흔적은 남아 있어서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렉테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또 신으로도 취급받는 경우여서, 그럴 경우 이제 이름이 포세이돈 에렉테우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그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로서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에렉테이온이어서 이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를 기리는 신전이었던 거죠. 또
포세이돈과 트로이아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허당 짓을 한 것인데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주고서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바닥 괴물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아를 황폐하니까 그 헤시오네라는 왕녀를 트로이아 쪽에서 제물로 바쳤고,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이 헤시오네를 구해줬고, 근데 또 트로이아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제 그리스 쪽에서 생각한 거겠죠. 그러자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병사들을 몰고 와서 트로이아를 함락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화적으로, 물론 이제 둘 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만, 트로이아 전쟁이 트로이아 2차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으로 먼저, 역사에 앞서서 신화적으로 먼저 헤라클레스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2차는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아까 그 우리가 하와이 얘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의 정당성을 신화로부터 찾는 고대인들의 어떤 사유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의 아버지였던 게 말의 신이니까, 말의 아버지이기도 한 포세이돈이 여러 우리가 그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명마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고르곤, 세 자매죠. 세 자매 괴물인데 그 중에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니까 거기서 페가소스라는 날개 달린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메두사 포세이돈이 이미 사랑을 나눈 뒤였다는 거죠.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고, 테바의 전쟁에 등장하는 아레이온이라는 또 명마가 있습니다. 사람 말을 하고 알아듣는. 이 경우에는 이제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는 데메테르를 포세이돈이 또 추적을 해서 겁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암말로, 이게 도망가기 위해서 암말로 변했는데 종마로 변해서, 씨 뿌리는 말이죠. 종마로 변해서 포세이돈이 데메테르를 덮쳤고, 그 사이에 이 아레이온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게 테바의 전쟁에 이 말을 타고 가서 아르고스의 왕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도상적 특징은 삼지창을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포세이돈의 도상적 특징입니다. 보시면, 자, 이 포세이돈, 이게 이제 밀로스 쪽 바다에서 발견된 것인데, 기원전 2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손 쪽에 삼지창이 들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이 이제 아테네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들어놓은 것들은 이제 바다의 신들의 표신이고, 말의 엉덩이, 말 이렇게 전체를 보이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반면에 아테네 여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옆에 올리브나무가 있는 이 그림. 이거는 노엘 알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인 것 같아요. 1748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둘 간의 다툼을 그린 것이고, 아테네 여신 전형적인 모습이고, 포세이돈이라고 이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아마시스 메고르이에스 뭐 이렇게 식으로 써 있는, 아테나이아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가 세이돈, 포세이돈이라고 쓴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아마시스는 사람 이름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40년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가 그 화병에 그리는 화가가 자기 사인을 여기다 넣기도 하는 거죠. 기원전 540년경. 이게 바로 에렉테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누구냐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테라스를 바치고 있는, 지붕을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 사방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조가 돼 있어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렉테우스 왕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인데, 아테네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딸을 이제 제위로 바쳤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에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프리즈의 행렬이 그 자기 딸을 바치는 그 행렬일 거라는 해석이 있기도 한 그 왕이 하고, 이 포세이돈과 동일시되기도 해서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라고 불린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헤시오네를 구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바닥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 화병에 그려진 거죠. 예. 괴물 이름이 케토스라고 하고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근대화가 그린 것이고, 자, 헤시오네를 풀어주고 있는 헤라클레스 잡은 괴물을, 이 헤라클레스 몽둥이, 그죠? 그래서 한 발로 누르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이 시로 온 아마 백사공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1708년에서 1737년 사이 작품,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화가 작품이. 프랑스와니까 프랑스 사람이겠죠? 자,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자 말의 신이니까 이 바다의 파도를 말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고, 마치 이제 말을 타듯이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포세이돈의 그 흰 수염을 날리며 굉장히 멋있죠. 월트 크레인이라고, 월트 크레인, 월트 크레인이라고 이런 그리스 신화의 사파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1892년도 작품이죠. 자, 이번에는 신화의 장소 수니온 곳. 포세이돈의 궁전. 포세이돈은 이제 올림포스 궁전에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산단 말이에요. 바닷속 궁전 있죠. 수니온 곳이라는 곳이 이제 그 그리스, 이제 그림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있는데 아테네가 좀 이렇게 밑중에 위에 있거든요. 거기 이게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수니온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에우보이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서북쪽 아이가이 마을, 그리스 내륙과 그 섬의 서북쪽 아이가이 마을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 얘기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이라는 말에서 뭐 에게해라는 말이 왔다는 설도 있고, 또는 이 수니온 곳에서 아이게우스 왕이 자기 아들 테세우스의 귀환을 기다리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충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 크레테 섬에 있는 황소 머리를 한 괴물이 매년 7명의 처녀와 7명의 총각들을 받아서 제물로 먹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그 행렬에 끼어 들어가서 크레테 섬에 가서 아리아드네라는 크레테의 왕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했다.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아이게우스는 원래 자기 아들이 있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아들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또 없는 줄 알았던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또 죽음의 땅으로 갔던 거여서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테세우스가 떠날 때 통상 이제 슬픈 일을 갖고 가는 배니까 그 검은 돛을 달고 갔는데,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는 길이면 흰 돛으로 갈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테세우스가 어쩐 일인지 그걸 까먹어서 멀리서 이 수니온 곳에서,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델로스 섬에 가까운, 이제 크레테에 가장 가까운 육지니까 거기서 매일 나가서 보고 있었는데 배가 돌아오는데 검은 돛을 그냥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거기 수니온 곳이 절벽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 뭐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그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아이게우스의 바다다. 그래서 아이게이아, 그러니까 에게해가 된 거죠. 에게해. 그래서 뭐 거기서 왔다는 설도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니온 곳에 포세이돈 신전이 딱 있습니다. 바다의 신에 딱 어울리는 신전인 거죠. 그래서 기원전 11세기에 이제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의 성소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요. 기원전 7세기경에 이제 포세이돈 신전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가 와서 이 신전을 파괴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고 기원전 444년에서 440년경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이 포세이돈 신전을 재건립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진하지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크레테가 여기 있잖아요. 아테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요 뾰족한 지역이 수니온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가 이제 이렇게 오면 멀리서 봤던 거고, 아까 에우보이아가 이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과 이 내륙 사이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포세이돈 신전입니다. 가서 보면 진짜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고 힘있고 포세이돈 신전입니다. 이 포세이돈 신전 워낙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이런 식으로 석양 그림들이 많이 있죠. 포세이돈 신전 멀리서 저쪽에 해가 지고, 이것도 역시 멋있죠. 공중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저쪽 에게해 바다가 보이고, 여기 다도해예요. 그래서 퀴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퀴클라데스가 이제 수레바퀴 이런 건데, 거기 있는 섬들이 마치 그 동그란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퀴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항구가, 작은 항구가 있고, 이것도 어디 게임에서 나온 그래픽인데, 포세이돈 신전을 복원한, 여기 이제 현재 남아 있는 터가 여기 있고, 여기 부속 건물들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올림포스 한정에 살고 있지 않은 신 하데스. 하데스는 이제 그 로마로 가면 플루토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데스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신화에 잘 등장하지 않는 신이고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이죠. 그래서 꽃을 따라 놀러 온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석류를 먹여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하데스가 마차를 타고 모처럼 외출을 했는데 아름다운 처녀가 보여서 페르세포네 납치를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데메테르가 엄마잖아요. 그 데메테르가 딸이 없어진 걸 알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우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본 척 했던 건데, 자기가 평소 그런 짓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겠죠. 자기 딸이, 근데 페르세포네는 그래서 데메테르가 이제 뭐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알려줬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데메테르가 제우스를 찾아와서 따졌고, 제우스가 어쩔 수 없어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줘라. 그런데 다만 그 하데스에 가 있는 기간에 하데스의 음식을 먹었으면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하데스가 억지로 먹였다는 설, 뭐 줬더니 먹었다는 설, 뭐 자진해서 먹었다는 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페르세포네가 석류를 먹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어머니한테 돌려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1년을 세수로 나눠서 4개월씩을 한 다음에 4개월은 데메테르와 4개월은 하데스에, 나머지 4개월은 페르세포네 몫으로 준 거죠. 그랬더니 페르세포네가 엄마랑 같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8개월은 엄마랑 지상에, 그 다음에 4개월은 하데스랑 지하에 살게 됐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도 역시 식물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겨울 4개월 동안 땅 속에서 씨의 상태로 죽은 듯이 살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지상으로 얼굴을 드미는 것, 그런 것처럼 페르세포네의 삶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그래 식물신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여기에는 성적인 코드들도 많이 있는데, 페르세포네가 꽃을 따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디플로레이션이라고 하면 처녀성을 빼앗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석류라는 거는 그 석류를 까보면 안에 이제 C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성, 강제 결혼 이런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데스는 지상과 지하로 연결된 세계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세계와 단절된 게 아니라 지상 세계 어떤 연장선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데스는 원래 제2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뭐 제사 지낸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설득되지 않는 신인데, 그리고 또 이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라서 이름을 함부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그 뭐 있죠?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존재는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라서 올리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플루톤,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이제 부유한 자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별칭으로. 미화법이죠. 그래서 두려운 자를 오히려 부유한 자로 만들고, 그래 좋은 의미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 플루톤에게 제사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부유한 자냐면 땅에 보물들이 많이 묻혀 있으니까, 광물도 그렇고 뭐 황금 이런 것들도 다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플루톤의 재산 중에 이제 풍요의 뿔, 뭐든지 어떤 것든지 거기서 다 풍요롭게 나오는 뿔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저승문을 지키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케르베로스와 아이아코스. 케르베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가 셋 달린 개고, 아이아코스는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역할이 하데스에 저승에 들어온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지는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승으로 돌아온, 살아서 돌아온 영웅들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랬고, 테세우스가 그랬고, 오르페우스가 그랬습니다. 디오니소스도 신이긴 하지만 그랬고, 물론 헤라클레스도 나중에 신으로 떠받들어지죠. 근데 헤라클레스는 그 죽음의 신과 싸웠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뒤에 이제 그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테세우스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러도 갔었어요. 이것도 허황된 짓인데, 그랬다가 이제 거기 붙들려서 있다가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구해주죠. 오르페우스는 잘 알고 있듯이 에우리디케라는 자기 부인이 죽어서, 뱀에 물려 죽어서 그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 음악 연주로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를 감동시켜서 조건부로 승낙을 받죠. 그래서 이 완전히 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역시 뒤돌아보는 바람에 다시 돌아갔다. 뭐 그 얘기의 주인공이고, 디오니소스는 자기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기 위해서 하데스로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데스 관련된 사람은 카론, 저승의 뱃사공이죠. 그래서 그 저승을 흐르는 강을 건네주는. 우리도 요단강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또 기독교적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이제 품삯, 저승 가는 어떤 그 노잣돈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집에서 장사 지내고 그랬을 때는 그 자기의 그 상갓집 그 대문 앞에 뭐 먹을 거 하고 밥하고 뭐 하고 동전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승 가는 망자가 노잣돈으로 삼고 배고프지 않게 가다라는 의미로, 이때 먼 길 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얘나 뭐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제 카론에게 뱃삭을 줘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리스인들도 망자의 그 관에다가 또는 뭐 그 제의를 지낼 때 이렇게 돈을 같이 넣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승의 뱃삭이었고, 하데스가 케르베로스하고 카론 얘기를 같이 묶어보면, 하데스가 이제 그 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하데스가 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데스가 사는 곳이라는 게 궁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하라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지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 신화상으로는. 그래서 하데스의 궁이라면 이제 뭐 건물이니까 케르베로스가 이제 어울리고, 어떤 그 땅, 영토 같은 거라면
카론이 좀 어울리는데 베르길리우스 그러니까 그 아이네이스를 쓴 베르길리우스 로마의신 베르길리우스는 여기서도 이제 아이네이스가 지하 세계로 여행을 가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에서는 베르기울스가 강을 건너가서 케르베로스를 만난다. 그러니까 카론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케르베로스를 만난다. 두 개를 같이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절충시키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집단으로서 신화는 그냥 양쪽을 절충시킬 방안이 없이 그냥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충돌되지 않게 절충하는 방식을 찾아낸 게 이제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입니다. 근데 여기 케르베로스가 있죠. 머리색이 달린.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라는 게 로마로도 넘어가지만 그리스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왕이 마케도니아로부터 정복 전쟁을 벌여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넘어서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남쪽으로는 그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가 또 이집트에 영향을 주고 이집트의 영향을 또 받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부 페르세포네와 하데스 부부의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페르세포네는 이집트에 있던 이시스 여신의 모습과 합쳐진 형태이고 그리고 플루토 하데스 신은 세라피스라는 신의 형태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저기 들고 있는 페르세포네가 들고 있는 것도 이집트 악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기원 후 2세기 중반.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30년, 320년에 이제 제국을 건설하고 죽으니까 기원전 4세기죠. 그부터 한 600년 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군한 후에 그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셋으로 갈라놓게 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 그다음에 페르시아 쪽 지역 이 세 군데로 갈라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도 그리스인들이 왕인 거고 저쪽 페르시아 쪽도 그리스인이 왕이었던 시절이었고 이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자, 이거는 또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또 다른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보입니다. 아니야, 아테네 여신으로 보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고 뒤에는 아마 이제 데메테르 엄마였을 것 같고 여기 또 이것도 사랑이라고 에로스는 말 고삐를 잡고서 이제 잡아 끌고 있고 여기도 또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1636년에 38년도 작품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자, 이건 또 이게 성류가 보이시죠? 성류. 이건 이제 이름이 프로세르피나, 프로스페리나라고 하는데 페르세포네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페리나. 이 화가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화가고 1870년의 작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하데스 갖고 있는 풍요의 뿔, 페르세포네겠죠? 이거는 기원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 작품. 이게 자기 부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부인을 모델로 한 화가의 부인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저승에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오면
그들의 생전의 죄를 따져서 뭐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그 저승의 세 명의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라다만티스, 미노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이아코스,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그래서 미노스는 그 크레테 섬의 왕이고 라다만티스도 그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에우로페가 제우스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의 등을 타고 크레테 섬에 가서 아들을 낳잖아. 이 둘을 낳은 겁니다. 라다만티스와 미노스. 이들이 죽어서 공정하다고 해서 이들은 이제 저승의 심판관들이 된 거죠. 기원전 4세기 작품입니다. 화병. 자, 이건 카론.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모습이고, 이 죽은 영혼들이 지금 비탄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바로 그 단테의 신곡의 장면을 그린 거라서 이걸 인도하고 있는 베르길리우스 로마 시인이고 인도받고 있는 젊은 단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 화가인데 알렉산더 드미트리비치 이토체코프 리토프첸코 이름 어렵군요. 183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1861년도 작품이네. 스틱스 강을 건네는 카론. 옛날에 뭐 카론의 새벽이라는 만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화병 그림. 카론이 이제 데려다주는 영혼. 나비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죠. 푸시케가 영혼이란 말이 또 나비란 뜻도 있어서 그리스어로 뭐 그런 뜻이죠.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 이거는 이제 단테 신곡에 나오는 장면. 여기서 상당히 이제 가혹한 저승세계의 인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탄에 젖은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이제 그 단테 신곡의 사파를 그려서 유명한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요즘 그림이긴 한데,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린 게 카론의 배를 타고 페리라고 돼 있어요. 스틱스 강을 건너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는 문을 지나서 여기 이제 심판을 받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메인 게이트라고 돼 있죠. 메인 게이트. 그리고 에레보스의 벽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벌 받는 장소고, 이게 그 축복받은 자들이 가는 섬이고, 여기가 이제 하데스 궁전이 여기에 있고, 이건 이제 좀 더 넓게 봤어요. 그리고 타르타로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 하데스의 짝으로서 이제 부모 세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자식 세대이긴 한데 하데스 짝이니까 이제 승급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분의 1은 어머니고 3분의 1은 남편과 3분의 1은 자신의 시간이었으나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해서 겨울이라는 것이 생긴 원인설화다. 이게 이제 4개월 동안은 또 페르세포네가 지하로 가니까 데메테르가 그 슬퍼서 땅을 돌보지 않아서 척박한 계절, 겨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페르세포네는 또 따로 이제 코레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코레는 원래는 이제 젊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그래서 젊음의 특성을 보여주는 여신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여신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래서 원래 이제 절대 불문율이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영혼을 살려보낸 여신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에우리디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단 에우리디케를 보내게 했었고, 알케스티스라고 아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뭐 하데스 같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있긴 아니지만 그 알케스티스란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케이스도,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구해줬다는 얘기가 있고
페르세포네가 보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또 하죠. 프로테실라오스라는 그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이따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에우리디케는 그 오르페우스가 자기 부인을 데려오려고 했던 케이스고, 알케스티스는 자기 남편 대신에 죽음을 자청했던 부인이에요. 그리고 프로테실라우스는 그 아까 얘기했던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 죽은 영웅인데, 이 영웅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지극한 사랑으로 저승신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 아무래도 이제 그 여신이다 보니까 로맨스에 약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이집트 영향을 받은 페르세포네. 저번 아까 나왔던 거랑 모양 비슷하지요. 그래서 180년에서 190년 AD 그 시대 것이고, 요거는 뭐 고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대 형태로 좀 만든 요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보다는 뭐라고 하나 미니어처 기념품 같은 거죠.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페르세포네를. 상품이에요. 이건 아까 이제 그 포세이돈 파도를 말의 형상에 비유했던 그 그림을 그렸던 얼트 크레인의 그림인데, 페르세폰을 데려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젊은 미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까만 말을 타고 같이 꽃 따라온 여인들은 이제 놀라는 장면이고, 세상은 봄이고요. 수선화도 피어 있네요. 세상은 봄이고, 아름다운 처녀가 시커먼 말을 탄 시커먼 남자를 따라서 지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 그림 발트 크레인 작품, 월트 크레인 1877년 작품이고요. 자, 이게 프로테실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실라우스 이건 뭐 어디 게임에 있는 장면인 것 같긴 한데, 프로테실라우스는 원래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벌어질 때 또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들 중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 연합군들 중에서 트로이에 가장 먼저 상륙하는 자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도 무서워서 먼저 내리지 못할 텐데 프로테실라우스는 용감하게 자기가 먼저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잖아요. 뭐 그래서 결국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용사의 용기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을 형상한 조각상인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이게 이제 프로테실라우스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에 청동상으로 되어 있었던 그리스 원본을 기원전 138년에서 181년 사이에 카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실라우스로 추정되는 그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프로테실라우스의 그 모습을 새긴 동전이죠. 이거는 스키오네라는 지역의 동전입니다.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동전. 자, 이게 이제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인데, 이제 루벤스예요. 아무래도 루벤스의 그림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집이 좀 많죠.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약간 좀 중년의 풍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페르세포네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감동돼서 아직 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고, 하데스가 좀 황당히 하는 표정으로 자기 부인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만변할까봐 슬쩍 눈치 보면서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636년에서 1638년) 루벤스 작품이고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알케스티스.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어, 이 알케스티스의 남편이 그 아폴론 신과 친했어요. 그래서 뭐 이 아폴론 신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이 알케스티스 남편의 뭐 그 양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때 이제 이 제우스한테 벌 받느라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 남편이 아폴론에게 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폴론의 환심을 샀던 거고, 그래서 아폴론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고, 알케스티스와 결혼할 때도 그걸 도와주었다고 하고, 또 그 운명의 여신들과 협상을 해서 그 왕이 죽음에 처했을 때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죽음의 운명에 닥쳐왔을 때 그 왕이, 지금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 부모도 이제 살아 있었는데 자기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알케스티스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의리, 그래서 나섰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페르세포네가 살려보내줬다라는 얘기의 버전에서는 페르세포네가 이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살려줬다는 얘기고요. 다른 버전에서는 헤라클레스가 마침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이게 죽음의 신인 거예요. 죽음의 신과 힘을 겨뤄서 알케스티스를 살려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죽음의 신도 여기 보시면 좀 근육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헤라클레스, 여기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 근육 덩어리잖아.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미 슬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여기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죠. 이 화가는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라는데, 로드, 경이죠, 경, 레이튼, 로드 레이튼, 로드 레이튼이라는 사람이고 1869년에서 1871년 사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 그러니까 신원이었는데 이제 트로이 전쟁에 가게 됐고, 그래서 자기 남편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던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번엔 살려보낸 건 아니고요. 이게 여자 이름은 라우다미아인데 살려보낸 건 아니고 꿈에 그 남편의 환영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이제 남편의 모습이 새겨진 목상인가, 그거를 너무 끌어안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불에 던졌더니 자기도 같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뭐 이런 슬픈 얘기로 끝나는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조지 윌리엄 조이라는 화가가 1844년에서 192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연도는, 제작 연도는 뭐 찾지 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이 올림포스의 신들 2. 앞에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 세대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자식 세대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뭐 턴이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한 칸 끊고 다음 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